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탄 김용민입니다.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 바꾸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박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각종 물타기와 다양한 형태의 공작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남한 정치권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오늘 발인했지요. 별세한 박형규 목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조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방문 목적, 조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누구에게? 네, 박형규 목사 빈소의 상주격인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러브콜을 노골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청와대의 저녁밥상, 아니면 그냥 집 안방의 저녁밥상. 네, 밥상이 많이 다르겠죠. 누구에게 어떤 저녁이 있는 삶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경북 성주군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가 오늘 오전 군청 뒷산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선정해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사드 배치를 원하고 있다. 제3의 장소를 희망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 삭발한 머리 모양 아닙니까? 사드 배치를 촉구하기 위한 삭발이었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국가방위 사업이 일개 군수의 결재를 받게 됐나요? 참말로 새누리네요. 참새누리. 다음에는 참새 말고 독수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동물인가요?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청와대 섭열관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청문회 청와대 섭열관에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부실기업에다가 국민 혈세 수조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거 말입니다. 두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한다면 이 청문회 박지원 의원 말대로 안고 없는 찐빵일 것입니다. 아, 그것보다는요, 무채만 있고 생선은 없는 그런 회라고 함이 어떨까요? 청문회니까요. 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할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김한곤 성주군수의 기습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지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네, 당연히 성주 주민과 합의는 없었습니다. 성주군을 지역구로 하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일부 투쟁위원만이 함께했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이며 국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복창했습니다. 한 군민이 기습적인 기자회견에 강하게 항의하니까 군청 직원들 여럿이서 이 군민을 끌어냈습니다.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회견 내내 군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한곤 군수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기 위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이 정부가 성주 국민의 이 고달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우리 직원들 들어내세요, 빨리. 이 자리에서 발전해주세요. 국민들의 뜻을 어긋나는 성주에 어디에도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3부지도 결국 포탄 돌리기밖에 안 되잖아요. 본선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십니까? 본선이 나오세요. 본선이 제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조항을 하잖아요. 지난 7월 13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피폐해졌고 지역 경제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600년을 지켜온 성박수 광부들은 우리들의 혈서로 물들었으며 국민들의 투쟁심을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 항의 방문과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로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미 백악관 10만 서명 운동은 물론 8.15 광복절에는 902명이 삭발을 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저는 성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우리의 강렬한 투지로 사드 이전 배치 검토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산포대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안보는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이며 국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며 만약 원한대로 추진된다면 성산포대 사드 배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은 기필코 철회되어야 합니다. 성산은 가야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성주의 심장이며 성주의 상징입니다. 1.5km 반경 내에는 국민 2만 명이 밀집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2만 명이 사드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성주가 앞으로도 순박하고 평화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님, 지난 8월 4일 대통령께서 사드 부대 이전 검토를 말씀하셨고 8월 17일 성주 방문시 장관께서도 직접 제3의 장소 검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 18일 국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꼭 배치를 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으니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5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5만 국민의 생존권을 결정해야 하는 외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적생의 각오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저를 믿고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추진하여 하루빨리 황폐화된 우리 성주군의 군정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합니다.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분열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단결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갑시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보수단체에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석수 감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근했고요. 기자들이 거취를 물어봤습니다. 의혹이 있는데 사퇴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러자 이석수 감찰관,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놀라운 뼈있는 해학과 풍자입니다. 이석수 감찰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청와대 국기문란, 우병우 죽이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김성우 수석께서 발표하신 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도 보긴 했는데 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보셨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오늘부터 수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부르신다면 나가서 적절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언론의 감찰 내용 일부를 좀 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의 한 부분일 테니까 검찰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조응천 의원하고 친하신지 정계 진술을 염두에 두고 이번 좀 이야기가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저랑 대학 동기고 연수원도 같이 다녔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가깝게 지냈는데 최근 한 10년간은 별다른 교류가 있었지 않고 가끔 동문회나 이런 데서 보는 정도지. 지난번에 법사위원회에서 한번 뵀었습니다. 유출 의혹 최초 보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그거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에 좀 서운하시거나 이번 입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개인적인 삶입니다만은 집에 그 부정맥으로 고생하시는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올해 8순인데 지난주 토요일날 뭐 국기문란 뭐 이렇게 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고 주말에 뭐 기자분들이 와서 뭐 카메라를 들이밀고 뭐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불편해하십니다. 뭐 국기문란을 했어도 제가 한 것일 테니까 가족이나 이 집에 대해서 와서 취재하거나 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감하시면서 뭐 비협조가 있었다든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던지.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찰 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번 우병우 논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쳐두고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 국기문란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말입니다. 정윤회 사건 당시에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검찰에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조응천 의원이 국기문란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그 배후에 조응천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오직 나만이 기리고 진리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정윤회 사건 당시에도 나를 7인회의 수괴라고 했던 그들이다. 항상 배후를 만들고 싶어한다. 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국기문란이라는 언급이 좀 비교적 자주 있습니다. 예, 제 사건 때도 그랬고요. 예, 정윤회 문건 사건. 예. 근데 국기문란이란 게 그 헌법 기본 정신, 주요 질서 이런 걸 뭐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때에만 쓰는 단어인데. 예.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은 어떤 뭐 개인이라든가 혹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예. 국민 여론과 야당의 견제도 불가능한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다.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이런 인식하에 국정 운영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이 길이고 진리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국기문란이다. 네. 아니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원래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안 지켰다면 그거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그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논란이 과연 그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건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에 유출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하고 항상 충돌이 됩니다. 예. 특히 공인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경우에는 알 권리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과연 이게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인가 잘 모르겠고요. 또 그 내용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아주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검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그런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또 대부분 또 감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청와대가 이 유출에 대해서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누구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뒤에 일부 보수 매체들이 조응천 의원이 배우다. 왜냐하면 이석수 특감하고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러면서 이제 배우라고 지목을 하더군요. 네. 배우세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저랑 대학 동기 맞고요. 연수원 동기 맞고 잘 압니다. 예.
어떤 언론에는 이석수 감찰관과 제가 뭐 하숙을 같이 했다, 학창 시절에. 하숙?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석수 감찰관은 서울 출신이에요. 예. 제가 아는 한은 하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냥 알고 지낸 상황이지요. 아니, 하숙 같이 안 했더라도 뭐,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요. 예, 제가, 검찰 나오고 난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위원이 돼서 법사위에서 이제 최근에 몇 번 본 게 답니다. 아하. 연락을 한 적도 없고요. 예. KY 배우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배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그때는 7인회의 수계라고 했습니다. 아하. 예. 그때 그 모양새가 또 지금 데자뷰처럼 떠오르십니까? 아, 이렇게 배우가 또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예. 도대체 민주당 야당 의원이 어떻게 특별감찰관의 배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상상력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이 과한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청와대가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우 수석이 청와대 내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핵심 측근 3인방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공백이 생겼는데 그때 우 수석이 깔끔하게 공백을 메워줬고요. 예, 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그 권력기관의 그 라인을 뭐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예, 일사불란하게 사정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이고요.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충성심 또한 입증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대체 불가한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후면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를 뽑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고별 인터뷰를 했을 때 당내 주류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마당에 당을 비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현재 당선이 유력한 추미애 의원은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김종인 대표 말을 일축했습니다. 또 우병우 지키기에만 급급한 청와대에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달 동안 지읒신문, 즉 조선일보도 안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추미애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종인 대표 체제, 이 빨리 과거 지도 체제 끝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세상 변하는 건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답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종인 대표님은 그동안 뭐 선거 과정에 당을 맡으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강연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당 외연 확장에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부분 당원들도 그런 기대가 큽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세상 변하는 줄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아 답답했다. 사실은 뭐 이런 전당대회에서도 저도 가급적이면 당내 이전 투구에 빠지지 않고 당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승리하는 강한 야당 만들고 또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나자 그런 강조를 드리니까요. 뭐 크게 김 대표님께서도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네.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수석 의혹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없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읒 신문이 좌파를 대변해온 신문이고
부패 기득권 세력을 강타한 신문인가 지역신문이 한 달 이상을 계속 그 전면에 뭐 깔고 보도하는 걸 읽어봤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나. 네, 네.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좀 끌겠죠, 이 문제? 아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달 동안 신문도 안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을 당신을 흔들기 위한 느닷없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신문에 그 지역 최초로 시작한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 온갖 신문이 그 우병우 주석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을 의혹을 제기하고 방송도 그러했는데 그럼 대통령은 한 달 내내 청와대에서 휴가를 보내신 건지 귀를 막고 계신 건지 웃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 저는 답답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 피박 토론입니다. 오늘도 국가원로 인님과 창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성이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는 인이라고 봐요. 아니 정체성이요? 정체성이 뭐가 문제입니까? 정체성 좋은 거 아닙니까? 정체성은 너나 좋아하지 이 새끼야. 응? 그 사람들 만나면은 정체성을 따지는 거야. 운동권 출신이냐 친노 출신이냐. 야당이 자꾸 그딴 거 가지고 따지면은 그 집권하겠냐? 그 정체성 이제 그만 따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하지 않겠어? 어떤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까? 그 비리 재벌, 땅 부자, 특히 졸부들, 그리고 갑질하는 사용자들, 관피아, 이런 사람들 다 끌어안아야 진정한 국민정당, 통합정당이 된다고 봐요. 어이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빠졌네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왜 빼셨습니까? 조선일보가 요즘 자꾸 청와대하고 각을 세운다고 봐요. 부담이 돼. 똥보, 넌 좋지 이 새끼야. 싸움꾼. 야, 이참에 조선일보하고 한번 친해져 봐. 네, 하여간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 사실 2012년에 특정 대선 주자의 화두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이 있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주제의 토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인님. 내가 며칠 전에 사실 손학규를 만났잖니. 같은 서강대 교수 출신 아니야.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이거를 위해서는 일단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가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뿐이겠어? 그렇다면은 국가 지도자가 먼저 저녁이 있는 삶, 그 삶을 솔선을 수범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 말이야. 집에 가면은 1인 가구 아니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인 가구인 박근혜 여사. 이제라도 연애를 해서 저녁 시간에 돌아가서 만날 가족을 만든다면은 얼마나 좋겠어. 사실 가정이 있으면은 자녀 교육의 문제, 등록금 문제, 노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고민, 이 고민에 상당 부분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왜요? 지금 대통령은 결혼했잖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피혼 대통령이신데.
정말 결혼했습니까? 누구하고요? 그 국가하고 결혼했잖니, 국가. 그 무형의 존재인 국가하고 결혼하니까 그 맨날 그 헛개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닭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클 오거진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고 봐요. 아이, 그 닭둘기가 뭡니까? 닭둘기가 비둘기겠죠? 그 요즘에 그 비둘기들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래서 닭둘기가 됐잖아. 새끼야, 그 뭘 모르면서 닭대가리 같은 소리야. 하여간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그런 삶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관저에서 뭐 보고서만 본다고 하는데 그 설마 그 보고서 보기만 했겠어? 볼펜 세우기도 하면서 그 여가를 즐겼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가족끼리 모여서 화투도 치고 설사 나가리 멍띠를 외치면서 그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지. 엄마, 아니 그 각하 설사 하셨어요. 이러면서 말이지. 이렇게 그 저질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토론 자리면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아, 장님 그럴 리가요. 이런 그 수준 낮은 인간이 어디서 아가리를 벌리고 입냄새를 풍겨? 어이, 당신 그 어느 학교 나왔어? 저요, 독일 민스터대 나왔어요. 창녕감님, 창녕감님은 외국물 좀 드셔보셨어요? 라인강 낙조 바라보면서 에딘거 드셔보셨냐고요. 뭐라고? 몬스터 대학교? 유령들이 다니는 대학도 있나? 하긴 뭐 그 학교 졸업장도 유령 학벌이겠지. 그만하세요. 뭘 하신다고? 자자, 이 창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녁이 있는 삶이란? 그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단 그 주택가에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제가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쌌네, 쌌어. 영감님, 창영감님, 설사죠? 그 고체하고 액체가 섞인 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서울대 출신들은 하루 16시간이 아니라 한 20시간 휴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어대 출신은 16시간. 그리고 사회자, 그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저요, 강남대요, 강남대. 강남대는 뭐 8시간만 쉬면 충분하지. 뭐 잠을 7시간씩 잘 필요가 있겠어. 그 뭐 학벌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부지런히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야, 농담. 저녁이 있는 삶, 제가 묘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그 누진제 걱정을 털어낼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그 이혼율 저하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묘책입니다. 이게 뭐냐? 밤 9시가 되면은 무조건 정전을 하는 겁니다. 밤에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누진제 걱정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아이나 만드는 거지요. 이러다 보면은 뭐 금술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다가 북괴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은 뭐 걱정이 없습니다. 군대 간 놈이 없고 또 갈 놈도 없으니까요. 그 사회자는 그 강남대 나오고도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니, 그 학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인데요. 그 영장이 나왔을 때 한글을 못 읽을 텐데 어떻게 알고 입대를 했습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좀. 자, 오늘도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휴식권, 저녁이 있는 삶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올려주시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정된 분에 한해서 말입니다. 비박토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제 북한을 거의 신경 안 쓰고, 할 말 다 하고, 대북 관계 통일 문제 이런 거 개의치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금 맥락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맹비난을 이제 퍼부었는데 그 맹비난의 수위가 조금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보셨겠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의 국정 흔들기다. 규정을 했거든요. 좌파 세력의 국정 흔들기다는 거는 이해한다 쳐도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제 적을 규정했거든요.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란 것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소위 말해서 보수 본류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저런 수준까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이들 놀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테러 도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경고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혼자 뭔가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가가 외우 내란의 위기에 처했고 나 혼자 홀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좌파 세력이 나를 흔들더니 이제 부패 기득권 세력까지 나를 흔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 북한 엘리트 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왜곡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저희가 검증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얘기의 맥락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너네가 지금 이런 사소한 트집으로 나를 흔들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맥락이 읽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황이 이렇다면 내부 문제를 빨리 풀고 내부 단속을 빨리 해야 우리가 바깥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의 문제에서는 마이동풍식 태도로 국민을 향해서 호통마치고 밖에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데 너네 까불래? 이런 식으로 지금 훈계하고 호통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통할지 실제로 이런 위협이 있다면 이건 더 위험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이 말을 이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종의 양치기 소년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김원철 기자님의 그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은 한겨레 편집국만 이러겠습니까? 아마 모든 관가, 정가, 언론계 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두 비웃고 있죠, 대통령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써, 청와대 내부만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기강이 바로 섰는지도 알 수 없겠지만, 여간 내부만 이렇게 잔뜩 긴장하고 있는 형국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비웃고 있고. 그 집안 안에 기강이 다 무너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거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식구들한테 지금 밖에 도둑이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꼴이니까요. 실제 도둑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민들의 지지 혹은 호응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자연스럽게 이석수 감찰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금 건국일에 이런 코미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싶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떻게든 이런 혐의를 받고 수사 의뢰가 됐으면 그건 순리대로 풀어나가야지. 지금 무슨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니 하는 억지 의혹을 만들어서 물타기를 지금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 참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 정부에서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됐거든요. 예. 그게 됐는데 이번이 가장 무리고요. 그 자체가 이제 판단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집권 세력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아침 라디오에서 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했는데 몇 가지 소개하자면 그 이석수 감찰관과 특정 언론사 기자가 나누었다는 그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은 내가 감찰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경찰이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 협조를 안 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감찰관법에 보면 예. 이런 식으로 그 감찰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을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예. 이런 부분이 사실 훨씬 핵심인 거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다니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은 비껴가고 뭐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을 설명한 정도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감찰 누설 의혹이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우병우의 의혹과 이석수의 의혹이 동급인 것 마냥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정권을 맡았으면 수준에 맞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데 진짜 이런 식으로 망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그 이석수 감찰관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석수 감찰관은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안검사 출신이고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지난해 3월에 이제 임명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여권이 추천한 인사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성향이 보수적인 분이에요. 하지만 뭐 일에 있어서는 공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한다고들 알려져 있고 신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분까지 이제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됐으니 이 정권이 얼마나 지금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그 이석수 감찰관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혹시 사퇴하실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이분이 절대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거고.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정말. 또 하나, 이 부끄러운 국정 운영 행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분노한 성주 시민들을 과격파, 강경파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고립시켜 놓고 제3의 장소는 받아들이겠다. 성주군수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쫓으면서까지 기자회견을 강행했단 말이죠. 아니 국방부가 또 뭐 여기에 바로 반나절 만에 화답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2시 반에 국방부 기자실에서 성주군의 제3의 장소 검토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검토하겠다. 예. 발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 예. 4시에는 국회를 찾아서 교섭단체 세 당의 원내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성주의 그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어제 제3 후보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오늘 아침에는 성주 군수가 그런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성산포대가 아니라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 클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역시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이 사안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 만약에 뭐 골프장으로 바꾼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 골프장으로 옮기는 거는 포대에 설치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군요. 예,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국가 재정이 투입되죠. 예.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성산포대 얘기를 할 때 이제 국회 동의 받아라라고 했을 때 국방부가 계속 내세웠던 논리는
이거 비용을 미군이 된다. 그러므로 비용이 추가로 안 드는데 뭔 돈이냐. 기존 조약을 그냥 이행하는 것뿐인데 예.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예. 헌법 60조를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을 매입하면서 그쪽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국회 동의를 조금 더 받아야 하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인 사드 배치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예견될 수 있고 이것은 박근혜 정권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가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박근혜 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성산포대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는 전문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우리 한다 얘기를 할 명분이 있고 중국에는 야 국회가 저렇게 안 하니 우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명분이 생기고 예. 또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으니까 뭐 국회 돈의사안이라는 그 주장에 야 3당이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고 대선까지 그렇게 되면은 약간 사드 배치가 현실적으로는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의도했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따라서 골프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로 옮긴다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산포대를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킨 것, 그 명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알찬 소식 잘 짚어봤고요. 이석수 파문,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조국 교수가 이제 후배고요. 예.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을 봐도 확실히 이 공안검사로서 훈련된 분이다. 이런 느낌을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법률적으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이 공안검사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가 국기문란과 우병우 죽이기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청와대 발표를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나는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보도된 내용 자체가 본인의 워딩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열어놓는 그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석수 감찰관이 실제로 어떤 기자가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자가 날 쪼여낸 것인지 만약에 법정으로 가게 되면 그것 역시 굉장히 까다롭게 입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한 번도 이석수 감찰관은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통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조선일보가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한겨레 편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조간을 보고 저는 약간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어제 연합뉴스에 오후 한 3시쯤에 기사가 떴는데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의 멘트로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라고 이제 워딩이 나왔거든요. 좌파 세력은 한겨레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겠죠. 저희는 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제 아들 병역 특혜 이 문제를 쟁점화한 신문이 한겨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별감찰관이 그 수사 의뢰한 2가지 의혹은 다 한겨레가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제기한 넥슨 땅 의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도 아니었고 그 재직 당시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특별감찰관이 그 감찰을 해서 뭔가를 거리를 잡아서 넘길 수 있게 된 것은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그래서 어제 그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원색적인 이제 비난을 조선일보에 퍼부은 거거든요. 예.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간에서는 거의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절제된 마치 남의 일인 듯이 뭐 비판하는 톤은 유지했지만 사설도 안 썼고요. 예. 오히려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고 한겨레도 사설을 당연히 썼죠. 근데 당연히 사설을 써야 할 상황이고 뭔가 이 사운을 걸고 붙어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조간은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종의 어떤 교감이 이제 오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월요일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노동자 이 단어가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존재감이 없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령 개정 논란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각광받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거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노동자. 이 사실은 노동자 대투쟁 이런 표현이 더불어민주당 강령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게 안타까웠고 서글픈 이유 중에 핵심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통합당 시절의 강령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계승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 구체적이고 높은 수준, 가치를 계승한다.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2013년에 이 구절이 삭제가 일단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 민주통합당 시절보다 후퇴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후퇴한 게 맞는데 이제는 이제 노동자를 빼자 이렇게 이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27일인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강령은 뭐 당의 헌법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당원들 동의 없이 지들 멋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세 분 모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배경은 사실은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른바 3자 연합으로 만든 당이다 보니까, 그, 한국노총은 당연히 반대하고요. 예. 민주노총은 뭐, 어찌 보면 상당히 격렬했어요. 예. 야당 몰락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 표현은 둘째 치고,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동자를 빼는 것이 득표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후퇴예요. 예. 그리고 정치적 퇴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간절하게 정권교체를 원하고 또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보다는 뭔가 다르고 한 발짝 혹은 반 발짝이라도 사회 역사적 진전을 이루어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만 따져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노동 존중을 빼버리자. 이런 거면 그렇게 정권을 바꿔서 뭐 왜 바꾸죠 그러면은 더 후퇴하는데 오히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대표들이나 혹은 노동계의 입장이나. 근데 이제 당 강령에서 노동자를 삭제하는 데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요. 당연히 이 선거공무원에는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뭐 주저함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당연하고요. 이게 뭐 그 세 분 그 후보들의 워딩을 일일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반대할 것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의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죠. 이런 데서. 노동자 문제는 뭐 지원 말단적인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럼 지원 말단적인 문제를 뭐하러 이렇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될 일을. 있는 걸 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평소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경제민주화, 뭐, 87년 헌법, 경제민주화 정을 자기가 넣었다 이러는데. 글쎄요,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 또 정치민주주의,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현행 헌법 자체가 6월 항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역사성을 오히려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정권 교체. 글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그 당대표 후보들 어떻습니까? 이 노동권, 노동자성, 이거에 대해서 관념들이 잘 박혀 있는 분들인가요? 뭐 그것까지야 제가 얘기하긴 그런데 지금 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적어도 노동계에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홍보를 하셨었어요.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흑역사도 있지만 그 2009년에 그 환노위원장이었었어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그 당시에 그 뭐 산별 복수노조, 뭐 노조 전임자 문제, 타임오프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가, 야당 환노위원장이 당시 야당 의원들을 내보내버리고, 한나라당하고 날치기를 처리를 해버린, 이런 희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노동계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돼 있죠.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큰 흑역사의 족적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2009년 당시 여당과 야합한 날치기 처리 이런 것은 진짜 꼭 잊지 말고 기억해둬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2009년에 통과시킨 게 뭡니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수노조 문제, 그다음에 전임자 문제가 연동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그런 강제 조항들을 이제 뭐 꼼꼼하게 많이 집어넣는 바람에 노동자 활동에 엄청난 족쇄가 됐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족쇄를 채운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전임자 문제는 그 전까지는 노사 합의로 정해지게 되어 있었었어요. 전임자, 노조일만 하는. 그렇죠. 노조의 전임자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그 조합원 수 기준으로 몇 명까지는 근데 100명이면 1.5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노사의 자율성은 완전히 이제 배제되고 법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죠. 사용자가 이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법으로서 그렇죠. 악용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복수노조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노조 설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였는데 지금 가볼 오토텍이나 유성기업이나 이런 데서 노조 탄압에 아주 중요한 무기로 활용됩니다. 회사가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는 등 이러면서 이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그 무기를 쥐어준 그런 날치기 처리였었죠. 사용자, 자본가들에게. 그렇죠. 자, 근로자와 노동자. 우리가 이 언어의 개념부터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라는 표현 쓰는 것이 불온한 건지, 근로자라는 표현이 정당한 건지. 이거 간단한 건데, 사실 사전적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이제 인터넷에서 근로자를 쳐보든 노동자를 쳐보든 그 사전적으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노동자도 그렇게 나오고 근로자도 그렇게 나와요. 그냥 월급쟁이, 직장인, 회사원 이런 사람들 전부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모두 노동자이고 근로자. 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사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자라고 칭할 때는 대체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근로기준법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근로라고 쓰잖아요. 근데 노동조합법에서 또 노동을 쓴다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라는 표현을 사실 노동계나 시민사회에서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시대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하잖아요. 정신 프레임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신대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 그냥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의미라면 노동자라고 할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집단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근로기준법 얘기를 했듯이 노동조합법 이럴 때는 집단성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로만 되어 있고 법률에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는 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 조직에서는 노동자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생산의 주역이며 역사 발전의 주체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지는 그런 거인데 이게 이제 법률적이나 역사적으로 그한데 이게 언론에서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근로자로 뉴스 검색을 해보면 전부 아까 말씀드린 수동적이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걸로 대부분 나타나고 노동자를 치면 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은 불온한 세력으로 취급을 하고 또 진보 매체들은 대단히 건강하고 밝고 이런 걸로 나오죠. 그래서 노동자라는 명칭 논란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의 여론이나 인식 수준 이거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그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노동 논란을 이렇게 엉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나쁜 예, 노동자를 나쁘게 쓰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수배전단에 노동자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경찰 수배전단도 엄청나게 진짜 웃기는 건데 호남형 이런
표현도 쓰고 막 이래요. 어쨌든 뭐 그런데 예. 이 노동자풍이라는 건 도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뭔가 꾀죄죄하고 뭐 궁상 맞은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민주노총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있긴 한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요. 과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적 정의로나 법률적으로나 월급 받는 사람들, 직장인들, 회사원들 모두 노동자입니다. 교사, 공무원, 전문직 모두 농자임이 틀림없죠. 근데 스스로 잘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이 강령에서 노동자를 빼자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그 민중들의 저변 인식에는 워낙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뭐 악의적인 그런 의도로 노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있지 않습니까? 폄훼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하면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론 노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요. 노동의 중요성, 노동 존중에 대해서 앞장서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진보의 핵심 가치가 노동 존중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1야당에서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됩니다. 그 대공장에서 실습 나온 고등학생들이 과로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학생들 공장 노동을 해야 될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같은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인권 교육을 일반화해야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들 대부분은 노동자 맞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진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만 이 민주당 강령,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강령에서 노동자라는 말조차 빼자는 이런 퇴행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당원들께서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면은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논리가 맞다면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까? 노동자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 집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회주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회주의입니다. 이런 기회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오히려 역사적 퇴행이라니까요. 그런 접근 교체, 글쎄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된들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정신 좀 제대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호희 문자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무지무지 덥습니다. 예. 뭐 그림자도 귀찮을 정도로 자꾸 성가시네요. 예. 혹시 김 PD님 그림자를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신의 그림자를. 아, 그림자를요? 제가 워낙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서 남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안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림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림자가 없다면은 이건 온통 흐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상상력 훌륭합니다. 태양이 없고 빛이 없는. 예. 아주 캄캄하고 흐린 세상이겠네요. 예. 예, 그 그림자를 판 사나이 얘기는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는 프랑스 출신인데 독일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쓴 페터 슐레미를 기이한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더군요. 예, 피터라고도 하고 페터라고도 하는데 독일식으로 하면은 페트라고 얘기가 되겠죠? 예.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이렇게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프랑스의 귀족으로 살다가 독일로 망명해서 독일에서 시를 쓰고 또 식물학자로서 생활을 했던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는 사람이 1814년에 간행한 동화소설입니다. 동화소설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알레고리랄까 비유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그림자 없는 사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 PD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그림자 없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페터 슐레밀이라는 사람이 이 작가인 폰 샤미소에게 남기는 수기 형식의 소설인데요. 예. 이 슐레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항해에서 돌아와서 어느 사교 모임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예. 회색 옷을 입은 남자. 좀 회색 옷을 입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이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온갖 재주를 다 부려요. 주머니에서 꺼내니까 말도 꺼내기도 하고. 말도. 텐트도 꺼내기도 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슐레미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 회색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금화가 얼마인지 나오는 주머니를 줄 테니, 당신 그림자를 나에게 달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수분 같은 주머니를 줄 테니까, 예. 별 쓸모없는 그림자, 예. 나에게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줄 것 같은데요. 해서 이 그림자를 팝니다. 이 주머니를 받고, 그러니까 이 회색 남자가 그림자를 둘둘 말아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1부쯤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 그림자가 없는 슐레밀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다 그림자가 있죠. 예. 근데 이 그림자가 없는 슐레밀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무래도 수상하다.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로 투명인간 취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명인간, 기이한 인간, 예. 아주 불길한 존재로 파악했겠죠. 예.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서서히 추방당합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예.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은 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그림자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서히 이 추방당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림자가 없는 걸 알고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겠죠. 자신의 내면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깊은 산속으로 충직한 하인과 함께 도망가서 불안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남들과 같지 않다는 것. 예. 또 더군다나
자기 몸의 일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그림자가 없으니 예. 얼마나 이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아주 자그마한 그 차이라 할지라도 네. 그걸 갖고 이 차별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혹은 뭐 나와 성이 다르다든지 네. 뭐 출신지가 다르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도 사람 차별하고 막 박대하고 그러는데 눈에 훤히 보이는 그 그림자가 안 보였으니 예.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 미나라는 아가씨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예. 그림자가 없다는 걸 알고서는 그것마저도 난관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존중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그림자의 알레고리가 뭐냐, 의미가 뭐냐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 그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또 1년쯤 지난 후에 회색 그 옷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나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네 영혼을 나에게 달라. 아.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괴테의 파우스트가 떠오르죠. 에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판 파우스트 얘기가 떠오를 텐데요. 이게 독일의 오래된 이야기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 악마라는 걸 알아차린 슐레밀이 영혼을 팔지 않는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영혼을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색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 구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 그림자와 영혼을 바꾸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색 남자가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영혼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림자가 귀한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생각해 본다고요. 이 회색 남자가 요란하게 웃습니다. 좀 물어봅시다. 대체 당신의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본 적이 있나요? 죽은 뒤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나요? 나같이 친절한 사람 만난 것을 다행으로 아시오. 그 알 수 없는 재산에 전기를 일으키는 힘인지 양극화시키는 힘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리석은 물건, 영혼이죠. 예. 물건에 당신 생전에 뭔가 확실한 것, 즉 생생한 그림자로 값을 매겨드리니 말입니다. 그림자를 가지면 연인의 손을 잡을 수 있고 당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영혼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 이것도 쉬운 과제는 아니죠. 근데 슐레밀은 알아차리고 예. 영혼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처음에 그림자를 팔면서 받았던 돈주머니 있죠. 화수금 같은 돈주머니. 예. 그것마저 다 절벽으로 내버리고 자기를 지탱했던 돈주머니까지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장화, 7마일을 나는 장화를 헌 장화를 사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혼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김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림자가 뭐 작은 차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예. 우리 내면에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 이걸 이제 화폐로 거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고통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 영혼까지도 구매하러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자기 그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영혼마저도 기꺼이 내놓고 권력이나 뭐 자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요즘에 네 영혼 팔래? 돈 줄게 이러면은 다 팔걸요 아마. 글쎄 말입니다. 왜냐면 우울하죠. 예. 예, 이른바 그 고위 관료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부터 예. 그런 모습이니 이 사람들은 페터 슐레밀보다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한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림자도 없이 예. 영혼도 없이 예. 마치 무지막지한 돈 숨겨놓고 그걸 지키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하고 동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페터 슐레밀 네. 이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네.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교수님? 이게 1814년이니까요. 예. 이른바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시작되고 하면서 일단 뭐 권력의 상승 문제, 명예 문제, 뭐 또
본격적인 이제 돈이 중심이 되는 시대, 뭐 이런 시대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버리고 또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영혼을 팔아버린 얘기들은 뭐 세계문학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보편적인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돈의 어떤 그런 환장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도 그 경계를 했던 거죠. 자기 그 사교 클럽이라는 데서 이 명예나 돈에 굶주린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예. 정말 그 예술과의 직관이죠, 이런 건. 직관으로 예. 그걸 파악해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적인 그런 식견, 안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신문 보다 보면은 그림자가 없거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 씁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예.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렇게 패러디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돈을 줄 테니 너의 손금을 다오. 손금을 다오. 손금을. 너무 비벼대가지고 손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이겨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너무 좋은 책입니다, 교수님. 이래저래 참 많은 또 여운을 남기게 하네요.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예. 네. 한번 꼭 정독해 보겠습니다. 예. 네.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낡은 외투와 새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네, 이런 제목의 책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네, 이 책이 도와드립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뉴스 듣기 평가 정답자, 네, 소개하겠습니다. 소피 마렵수님. 필명이 재밌습니다. 소피 마렵수님. 이번 퀴즈 난이도가 있군요. 사전을 뒤적이면서 찾아냈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국기 문란할 때 그 기가 한자로 어느 기와 비슷할까? 라면서 제가 태극기, 기상청, 기념품, 기독교, 생식기를 보기로 내걸었지요. 정답은 기념품이었습니다. 기념품. 네. 소피 마렵수님,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전기료를 송금했는데 누진제 피해지, 네, 이렇게 적어서 보냈네요. 누진제가 피해지 될 때까지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아무 이상 없으시길,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랑해 아가야님. 네,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 기념품의 기. 네, 별이 기입니다. 자신 없지만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큰애는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고 작은애는
고1인데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아이고 이런. 지금은 학교를 쉬고 있는 상태고요. 힘들었을 때에 잘 견뎌준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응모합니다. 아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힘내십시오. 언제 한번 벙커 들러주시겠어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가야님, 힘내세요. 벙커 오시면은 김어준 평전 드릴게요. 이거 엄마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아서요. 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 출신으로서 지금 경북 성주에서 대빵이라고 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가야 문명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또한 참외 명산지로서 세계적 브랜드를 자랑하는 성주의 대빵입니다. 우리 성주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반미 좌파가 급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탈당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 이런 와중에 서울에서는 사드를 받지 않으면 성주군수 니네 집 안방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 정말 고심이 큽니다. 그래서 성주 군민들 다 내쫓고 제3지역에 설치하면은 받아들이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민들이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안녕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 그만두면은 할 게 없습니다. 방범업체 취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그 군수를 뽑는 것은 그만둘 때까지, 임기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라고 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폭도들의 횡포에 기가 많이 죽으셨군요. 혹시 발기부전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건 반드시 산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대빵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사드 설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성주에다가 세계 밀리터리 테마파크 만든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군민들에게 뻥을 치는 거지요. 뭐 그때까지 투쟁하겠습니까? 네?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기 통닭이 마시듯 전자파 먹인 참외가 꿀맛이다.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겁니다. 네? 나이도 많은데 병원 좀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시군요. 야, 이 새끼야, 너야말로 병원 가야지, 이 새끼야. 어? 끝까지 투쟁해서 사드 저지한다더니, 그 저지한다는 사드는 저지하지 않고, 주민들을 저지해? 이런 저질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경찰 출신으로 욕을 다 먹이고 있는 성주군수 생각하며 DJ DOC의 짭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오래됐다면 안 속을 때 미리미리 연락해 그때가로 또 돈을 받는다며 모두 손을 잡아 우리나라 말아 뭐고 그러지 말아라 질러 너네들의 비리가 우왕상제 할아버지 똥침을 질러 하네 너네 좀 하네 너무 하네 정의가 마시가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